이 일지는 미 육군 제77 보병사단의 에드워드 보잉턴 병장이 작성한 것이다. 보잉턴 병장은 최근 신부전증으로 90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으며, 다음 내용은 그가 오키나와 전투에서 스스로 겪었던 일을 자필로 기술한 것이다. (1945년 3월 26일) 우리는 오키나와에서 15마일 서쪽으로 떨어진 케라마 레토라 불리는 작은 섬으로 파견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섬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본대가 상륙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일본군의 자살 공격이 우리의 함선을 위협하고 있었고,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작전을 완수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측 전력이 상실되는 일을 막아야만 한다. 오늘은 우리가 섬에 도착한 첫 번째 날이었으며, 섬 내부에 있던 일본군들은 강경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왔다. 그들은 정말 본토를 지키기 위해선 무슨 일이라도 할 듯한 기세이다. 하지만 우리 역시 치열하게 싸웠으며 적들의 숫자는 약 80명에서 꽤 많은 수가 줄어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1945년 3월 27일 오늘은 일본군이 아무런 공격을 해오지 않았다. 적들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지휘관은 우리 분대에게 빠르게 언덕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그곳에 대기하며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말 그대로 몇 시간 내내 적들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 우리는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언덕에서 내려와 본대와 합류하러 이동하던 도중 일본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어있는 진지를 발견했다. 겉으론 분명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확인차 내부를 점검했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저리 처지는 광경을 발견했다. 일본 병사들의 시체들, 결코 온전하지 못한 시체들이 진지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팔, 다리는 찢겨나가 있었으며 복부 역시 파헤쳐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 또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피와 살점, 그리고 내장들이 온 벽과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내가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그런 광경을 계속 보고 있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날은 이미 저문 상태였고 우리는 우선 그 장소를 나와 본대와 합류하기로 했다. 1945년 3월 28일 어젯밤 잠을 조금 설쳤다. 그 버려진 진지에 있던 일본군 병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침 시간에 나는 지휘관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대면 보고를 하며 분명 적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난 그 일본군 진지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놈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도 적들은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다. 자그마한 교전 하나 없었다. 지휘관은 우리 분대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언덕으로 보냈다. 그는 더 멀리 있는 곳에 더 높은 언덕으로 가서 일본군 잔존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목표한 언덕으로 가던 와중 어제의 그 진지를 지나쳤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또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간 후에 이번에 우리는 일본군이 파놓은 듯한 터널을 발견했다. 우리는 펠렐리우 섬에서 싸웠던 해군들에게 이런 터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우리 모두는 터널 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내부로 진입하기 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투에 대비해 총기를 점검했다. 안쪽으로 들어서니 바닥에 소총과 탄피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플래시를 켜고 터널의 더 깊숙한 곳으로 진입했다. 얼마를 걸어가자 또 한 번 일본 병사들의 시체들이 나타났다. 모두가 어제 버려진 진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팔, 다리가 뜯겨져 나가고 복부가 열려있고 내장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조사는 충분하다 싶어 다시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때 터널의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우리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그것은 뭔가 축축한 고기를, 커다란 살점을 물어뜯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다시 몸을 돌려 플래시를 비추며 소리를 내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진했다. 터널 저 안쪽에 키가 크고 새까만 생물체가 일본 병사의 시체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를 아직 눈치채지는 못했는지 그것이 시체를 입가로 가져가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그것의 손톱은 이상할 정도로 길었지만 전체적으로 사람과 유사한 체형을 하고 있었으며 다만 안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공포로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그것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괴성을 질렀다. 우린 극도로 당황하여 총을 발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당장 뒤로 돌아 터널 밖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즉시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중 2명의 병사가 그 날카로운 소나기에 붙잡히고 말았다. 우리가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우리의 귓가엔 전우의 비명소리와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1945년 3월 29일 오직 와튼 이병과 나 둘만이 살아남았다. 그 괴물은 첫 번째 사냥감을 빠르게 먹어치우고는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우리를 쫓아온 것이다. 하나 둘 전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괴물을 피해 도망쳤다. 나는 최소한 한 명의 전우가 다른 전우의 5인 사격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와튼 이병과 나는 방향을 잃고 헤매던 중 숲 한가운데로 흘러들어왔으며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낯선 숲속에서 우리는 본대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괴물의 주의를 끌까 두려웠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와튼 이병은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는 이따금 나를 괴물로 착각하며 내게 총구를 겨누기까지 했다. 나는 결국 그에게서 소총을 빼앗고 그에게 자제력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때 숲 저편 어딘가에서 괴물의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것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와트는 황급히 굵은 나무 뿌리 아래에 몸을 숨겼고 나는 무성한 숲풀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아마 와튼이 냈던 울음소리를 통해 우리를 찾아낸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먼 곳으로 돌멩이를 던져 그것의 주의를 끌었다. 괴물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우리는 또 한 번 살아남았다. 1945년 3월 30일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우리는 지독하게 굶주린 상태이다. 그리고 여전히 본대로 가는 길을 찾아 숲을 헤매이고 있다. 우리가 이쯤이면 숲이 끝나리라 예측한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익숙한 숲의 풍경과 마주치고 있다. 같은 곳을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와튼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나 역시 자제력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이 애송이는 도저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난 결국 충동적으로 그에게 총구를 겨눴고 놀랍게도 그는 빠르게 총을 뺏어들고는 나를 향해 총신을 돌렸다. 나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내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그가 나를 쏜 후에 곧장 자기 자신 역시 쏴버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와 나를 밀쳐내더니 내 뒤를 향해 몇 발의 총탄을 발포했다. 그는 나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말하며 다시 총을 들어 한 발을 더 발사했다. 처음에 난 당황하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결국 와튼의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 뒤쪽, 숲 저편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던 그 괴물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재차 외쳤다. 그는
나 대신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다.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이미 그걸 물어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도망치는 내 뒤로 와트니 소리를 질러 괴물의 주의를 끄는 소리, 총탄이 발사되는 소리,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와 괴물의 울부짖음이 연달아 들려왔다. 나는 계속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달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언덕 저 아래에서 익숙한 행렬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의 본대였다. 마침내 드디어 긴 임무를 마치고 본대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남은 힘을 모아 그들에게로 허겁지겁 달려갔고 그들 역시 미친 듯이 달려오는 나를 발견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내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나는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의무대 막사의 간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마 후 지휘관이 찾아와 몸은 좀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질문했다. 나는 정신을 차린 후로 계속 고민하던 것,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결정을 마치고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우리 분대가 일본군 잔존 세력의 기습을 받은 후 고문을 받으며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모두가 죽고 나만이 살아남아 도망쳤다는 얘기 역시 덧붙였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편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을 보았다며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는 것보단, 혹은 그 괴물에게서 전우를 버리고 혼자 도망친 겁쟁이가 되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지휘관은 내 말을 믿었다. 그는 내게 더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 뒤 막사 밖으로 나갔다. 1945년 3월 31일. 다행히 그 괴물은 본대를 노릴 정도로 과감하거나 혹은 멍청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다른 사냥감들, 남아있는 일본 병사들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인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지역 점검을 하는 동안 일본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른 병사들은 그들이 겁을 먹은 게 틀림이 없다며 짐짓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이상 그럴 수는 없었다. 결국 섬의 깊은 곳에서 몇 명의 일본 병사를 더 찾아내 소탕한 후로 지휘관은 이 섬, 케라마 레토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했다. 누구도 그 병사들이 왜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겁에 질린 상태였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적에게 잡힌 자들이라면 마땅히 보였을 반응이라 생각했을 뿐. 내일 아군 함선이 도착하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 다음 임무를 배정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상을 아는 것은 오직 나 혼자뿐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이곳 케라마 레토에서 알 수 없는 실종 사건 혹은 사망 사건이 벌어진다면 비록 내 겁쟁이다운 두려움은 어찌할 수가 없겠지만 난 그리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이 섬을 떠나는 일뿐이다. 그 사람을 먹는 괴물에게서, 괌에서부터 함께 싸웠던 내 전우들을 죽인 그 괴물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일뿐. 마침내 도착한 배 위에 올라 나는 갑판에 선 채 멀어지는 섬을 보며 기도한다.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의 승리 따위가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그 괴물과 다시 마주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